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2주 전과 지난주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지만 한국 증시 사람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라도 올라야 한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니까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 과매수 구간에 오긴 온 것 같은데 월가 그 다음에 토마스 선생님 어떻게 보는지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토마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미국 증시 부러울 정도로 계속 고잉업입니다.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웬만큼 상승할 때는 괜찮은데요. 너무 가파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엔 겁이 나서 그 다음엔 잘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조금 먹고 나오고 또 보다가 뭔가 조금 먹고 그래서 증시 인덱스 올라간 만큼 요새 수익은 잘 안 돼요. 겁이 나갖고. 선생님 정도의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전문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이 정도 말씀하신다면 사실 겁나게 오르기는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의 분위기가 꼭 그 1999년 그 2000년 닷컴버블 터지기 전에 꼭 그 상황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는 둔화 조짐이 보이는데 증시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채권 시장도 지금 뭐 혼란의 연속인데도 이 위험자산 증시는 그쪽에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 증시 투자자들이 이 외눈박이가 아닌가. 이 채권도 좀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위험자산에만 그냥 대량 상승 베팅하고 있으니까 그 옵션 있잖아요. 개인들의 그 옵션 그 규모가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특히 나스닥의 그 우량주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사상 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극심한 그 과매수권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그 콜옵션 거기에 몰려드는 그 효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따가 제가 좀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제 지난주 증시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일 FOMC 폼씨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 그 FOMC 발표 내용을 보면 11월 말부터 매월 15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실시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로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데 테이퍼링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한 그 시점부터 채권금리는 물론 이제 하루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 채권금리가 하락했고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그러면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일단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FOMC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파월 의장의 그 노련한 그 시장 관리 능력, 저는 그것을 이제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전임 그 연준 의장과는 달리 파월 의장은 시장과 소통을 참 잘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강조해왔듯이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에게 시그널을 주겠다. 그래서 이번 테이퍼링 개시 선언 이것도 사실 지난 한 5개월 전에 이미 벌써 계속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돼 있던 그 증시의 그 빅 이벤트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증시에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어갖고 테이퍼링 개시한다. 이 자체로는 증시에는 전혀 부정적인 영향은 못 주었다고 보고 그 대신 또 파월 의장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이제 11월에 시작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년
6월 말쯤에 일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수순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네. 뭐 5, 6번 뭐 아주 힘줘서 강조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파울로 의장의 노련한 그 언변술 여기에 안심을 하고 위험자산 증시는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금리 인상이 곧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이제 믿으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12월일 겁니다. 그때 지수가 한번 상당히 많이 폭락했었을 때인데 그 당시 네. 그 파월 의장이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시장을 박살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한 3년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말 상당히 그 노련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핵심 두 가지가 시장을 달랬어요. 첫 번째는 테이퍼링 속도도 150억 달러로 계속 가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이 속도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테이퍼링이 오토파일럿은 아니다.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퍼링이 곧바로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건 아니다. 금리 인상은 결국 뭐 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고용지표, 노동시장 참가율,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참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이것까지 네.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핵심 두 가지인데 문제는 금요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취업자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한 53만 1000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날, 그 전전날 파월 의장께서 고용지표를 중시하면서 금리 인상 그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겁을 내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그 스케줄은 여전히 내년 6월 말 이후의 일이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난판 페이롤에서 예상보다 많은 숫자 그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이 점은 사실 그 미국의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 우려감 이게 조금 증시에 조금 배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금리도 이제 좀 하락한 게 그 이유가 되긴 하는데 그런 면을 조금 해소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증시의 투자자들이 이제 환호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때맞추어서 이제 파이저의 그 코로나 먹는 알약 이것이 나옴으로 해갖고 진짜 미국에서만은 코로나가 진짜 종식되는가 이제 이 희망이 이제 어우러져서 큰 폭의 이제 증시 상승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이제 장중에 보면 코로나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출시한 게 아니라 임상 증강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가짜 약, 위약과 그 실제 약을 먹인 그 효과를 보니까 뭐 사망자는 없었고 고위험 환자도 무려 90% 가까이 감소시켰다. 그래서 그 화이자의 이사인 가틀립인가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코로나는 내년 1월이면 끝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증시 상승의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지표에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젊은 층의 그 일자리는 늘어났고 이제 고용 그 지수는 올라갔고 나이 든 분들 있잖아요. 뭐 50대, 예. 6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기 은퇴로 이제 많이 최근에 그 데이터 보면은 그 미국에서 최근에 한 300만 명 정도의 50대, 60대가 조기 은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젊은 층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그래서 이 고용 시장이 건강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 평가 나오거든요. 이 고용 지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저조했던 거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지 이게 뭐 경제 둔화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세대별로 보면 젊은 층들은 늘어나고 50대, 60대는 리타이어를 조기에 하는 바람에 그 숫자가 좀 줄어들을 텐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하여튼 고용 지표가 좋았다 이거죠. 근데 그 증시 그 섹터 안에서도 그 고용 지표가 잘 나옴을 해갖고 그 6월 말로 예상되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그 스케줄, 파월 의장은 6월 말에 그 직후에는 꼭 한다는 보장 없다 그랬지만은 시장에서는 6월 말 직후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을 조금 좀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난판 페이롤 수치 나오면서 다른 섹터들은 강하게 가는데 반해서 나스닥 지수는 거의 뭐 제자리로 끝난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는 그 금리 인상 그 스케줄 그건 뭐 비록 6개월, 7개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조금 더 앞당겨지는 듯한 분위기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사실 페드나 파월 의장은 내년 6월이나 내년도에 금리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골드만삭스는 지난주에 리포트를 통해서 내년 6월에 금리를 한 번 올리고 11월경에 두 번째, 즉 내년에 두 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그 블랙락 그 CEO도 CNBC에 나와서 내년에 한 번 2023년에는 무려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당연히 상승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제 그제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10년 만기 채권금리조차도 미국 시간하고 금요일 1.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상 실제로 뭐 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는 금리 인상 그게 이제 포커스를 많이 이제 주거든요. 근데 예. 금리 인상 그 시기는 아직도 뭐 반년 이상 남아 있는 데다가 파월 의장께서 그 폼시에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임시적,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라고 강조했거든요. 근데 시장의 그 일부 경제학자들 많은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는데 결국 파월 의장의 그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 이것을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제가 그 주변에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미국의 집값이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큰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이것도. 되는 데다가 아침에 금요일 아침 난판 페이롤 발표하면서 인건비 그것도 하는데 전월과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운임료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이제 그걸 이제 주로 보는데 이제 벌크로 그렇죠. 이제 상품을 실현하는 배운임료 BDI 그것이 상당히 그것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철금속류 이런 가격도 꾸준히 내려오고 있고 집값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진로에서 거의 한 7,000채의 집을 홀딩하고 있다가 다 시장에다가 내던져 버렸잖아요. 자기가 이제 다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진로도 이렇게 집값에 대해서 전망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봐서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뷰 이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 국채 금리는 좀 하락, 그다음 위험 자산은 상승 이렇게 갈림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국채 시장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제
혼란스럽다고 그래요. 상승 미소님 말씀처럼 네. 이게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상승해 주면서 이렇게 경제도 좋아지고 증시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국채금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국채 시장은 여전히 혼란에 쌓여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올라가 이제 평은 그거예요. 위험자산 쪽의 투자자들과 국채 그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 양쪽 비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훨씬 더 스마트했다. 저 사람들이 경제적인 전체 비율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다우지수가 초반에 뭐 30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사실 조금 밀리면서 끝났지만 그렇게 지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옵션의 그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상식이고. 네네. 근데 금요일 보면 변동성 지수가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하락했는데 장기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그 지표로 사용되는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선물 간의 스프레드도 1.0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달 동안에 가장 이 폭을 줄였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증시 고점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할 만하거든요. 네, 그 국채금리, 특히 이제 장기 국채금리의 그 하락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 변수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그 3.5조 달러의 그 소셜 스pen딩 비를 추진했다가, 지금 그 조만천 의원의 반대를 해갖고, 지금 완전 반토막 1.7조 달러로 해갖고, 지금 뭐 오늘 밤인가 내일 저녁에 그 투표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3.5조 달러가 통과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것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더욱 압력을 줄 것이라고 했던 것이 반토막 자료로 줄어들면서 여기에 대한 그 채권 시장의 그 어저스트, 가격 반영. 반영. 예. 이것도 국채금리 하락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X 이제 S&P에서 공포 지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S&P 지금 보면은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과매수인지 아닌지 이제 오버보트 그거를 판단할 때 RSI를 판단하는데 무려 77을 찍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뭐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좀 시장을 제대로 볼 줄 아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그 증시의 그 수준, 레벨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옵션 투자자들이 해칭으로서 VIX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SPX에서 이제 콜 옵션 쪽이 이제 극심하게 이제 높았었는데, 금요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풋 옵션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증시를 보면, 목요일까지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아주 시장을 리딩했는데, 금요일은 나스닥 기술주는 뭐 오르지 않았고 채권금리가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들은 뭐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항공, 뭐 카지노 등 리오프닝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 코로나 치료제와 뭐 연관이 있다.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이제 난판 페이롤 나오잖아요. 예. 그게 나오는데 제가 7시에 벌써 들어가 봤을 때 여행 관련 우리가 ETF 어웨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벌써 4% 올라가 있었어요. 7시에, 아침 7시에. 난판 페이롤 발표되기 1시간 반 전에 이미 그때 다른 증시의 인덱스, 다우존스나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조금 상승한 상태였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 상태인데 그때 벌써 여행 관련주는 4%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만 볼 때는 파이저의 그 코로나 먹는 알약 개발 성공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증시 보면은 하여튼 에브리띵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섹터별로 다 올라가는데 오늘은 이 섹터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어떤 섹터는 조금 약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완전 또 반대돼요. 어떤 그 전날에 조금 약했던 섹터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또 뒤처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섹터를 로테이션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주기가 되게 짧아요. 하루 이틀 정도를 그 주기로 섹터 로테이션, 섹터를 돌아가면서 밀어 올리고 또 기맞추기로 또 다른 섹터 또 올리고 지금 전 섹터가 전부 올라가는 좀 기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마켓의 특징이 이게 섹터별 순환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미국 증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2주 전에 그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핵심 자신들의 기업 전략으로 보겠다면서 이름을 개명한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부품이나 반도체 등이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엔비디아, 퀄컴 등 기타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고, 그다음에 포드, GM, 테슬라 등 이런 전기차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 자동차 관련 업종이 또 지난주 거의 주초 월화수 3일 동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시 리오프닝 종목으로 돌아왔는데 이 리오프닝 종목은 하루짜리로 끝나지는 않고 좀 더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엔? 네, 제가 볼 때는 그 추세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파이저에 먹는 코로나 알약 그 효과, 지금 뭐 데이터만 보면은 뭐 대단한 효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역 전문가들도 내년 1월 정도에 미국의 코로나는 완전히 이제 종식되고 그냥 풍토병 정도, 우리가 그냥 감기 정도의 그 수준으로 계속 달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으로 약화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 이제 더 이상은 미국에서 사실은 그 코로나에 대한 그 걱정은 이제 증시 안에서는 없는 셈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미국을 벗어나면은 또 문제가 좀 달라요.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4차 확산세, 유럽에도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거 사상 최고로 지금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과 중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지금 경고가 계속 점점 더 이제 더 커지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는 이제는 이제 종식에 대한 희망이 지금 증시에 이제 배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앞서 미국, 영국과 같이 먼저 좀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의 경우는 요즘 사망자도 없고 완전히 확진자가 없다고 해서 거의 조용조용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 수순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네, 미국 그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이 정도에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하루에 5만 명, 7만 명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 정도면은 거의 서로 공포를 못 느낄 정도. 그래서 그 대형 마트에 가보면은 이제는 그 마스크, 예전에는 그 문 앞에다가 마스크 리콰이어드라고 딱 써붙여놨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 안 쓰고 좀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FOMC도 FOMC지만 영국의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예상과 반대로 금리를 동결을 했고, 22 라가르드 총재도 포르투갈에 있었던 연설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했던 말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토리, 그 기자회견도 제가 잠깐 수요일에 봤었는데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이었는데 기자들이 트랜지토리 의미를 물어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숏 리브 돼가지고 짧게 없어질 것이라는 라고 해석을 하지만 자기들이 보면 조만간 그러니까 익스펙트 한다고 그랬죠.
정리될 것으로 네. 기대하는 것도 트랜지토리다. 근데 이 얘기를 영란은행에서 그리고 22 총재도 같은 말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논쟁은 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일부 이제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 또 뭐 경제학자들은, 지금 페이드가 팔로시 에러, 페이드가 정책 그 뭐라고 그러죠? 실패. 예. 이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의 그 고공행진은 계속되리라고 보고 오히려 2022년에는 더 악화되리라고 보는데 연준은 까딱하면은 팔로시 에러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지만은 지금 그 모든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수그러드는 그런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그 투자자들이 진짜 스마트하잖아요. 여기 왜냐면 일반 그 위험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뭐 개인들도 있고 뭐 중구난방인데 이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은 거의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거든요. 예. 이런 투자자들은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시장 전체를 살피는 분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희안을 갖고 있고 이런 그 투자자들이 관리하는 국채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나타내는 바는 현재까지로는 인플레이션 그 우려감은 좀 잦아들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그 유럽에서 기후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를 참가했던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이 일제히 그 오페크를 향해서 증산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목요일에 WTI가 $80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오펙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무시를 내버렸는데 그래서 유가가 약간 상승해서 $80 위로 올라갔습니다. 월가에서 보기에는 현재 유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게 이제 증산을 하라고 이제 압박을 내고 이제 며칠 후에 오펙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40만 배럴을 증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40만 배럴 증산 갖고는 이제 시장의 이 타이탄 서플라이 문제에 부족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 보면은 그 중국에 대한 그 경제 성장 전망치를 그 골드만삭스나 월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컷하거든요. 예. 하향. 예. 그래서 중국이 세계 제1의 그 원유 수입국, 소비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에도 이제 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겨울철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예. 겨울철에는 원유 수요가 좀 감소하는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재고량이 지금 4주인가 5주째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장 지금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실만 보면은 원유 가격이 앞으로 뭐 급등할 만한 그런 변수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WTI 미국산 원유 그래서 한 $78와 $82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또 다음 화요일, 수요일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재고량이 발표되는데 거기서 또 다시 증가로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원유 가격은 당분간은 지금 하향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금인데, 골드인데, 골드가 채권금리 하락에서 올라갔다라고 뭐 보는 게 뭐 맞는 추론이긴 하겠지만 조만간 있을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오늘 같은 경우 $20 가까이 올랐는데 혹시 채권금리 하락, 골드 상승 이것을 증시 고점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을까요? 그 금값이 사실은 그동안에 뭐 몇 달 전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당히 컸잖아요. 예. 인플레이션 수치도 높게 나오고.
그런 와중에서도 금값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버텼어요. 그래서 1750달러, 1800달러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고, 또 최근에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최근 한 6개월 내에 달러가 최강세로 지금 고점에 올라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버티게 하다가 금요일에는 박스권 1800달러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1815달러인가요? 거기서 이제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이 금이 억눌려 있다가 이게 스프링처럼 탁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이 계속 나왔었고, 월가 또 한편에서는 올해 안에 금값이 2000달러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국채금리 하향,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달러와 완전히 이제 화폐 기능으로서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게 금값인데, 달러가 지금 막 6개월 내 최고로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섰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값이 상당폭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10월 11월 첫 주 10월 달에 막 마지막 2주 동안 오른 것만 해도 정신이 없었는데 11월 첫째 주마저도 10월 달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 고점에 대한 우려감,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는 이유 많죠. 그 중에서도 어닝이 매우 잘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사상 최고 규모라는 거, 그게 이제 연말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여전히 낮다 보니까 나스닥 기술주에 이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또 연말 상승 장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콜옵션, 이게 이제 사상 최고 규모라고 그래요. 이런 좋은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 극심한 과매수권에 있으니까 증시는 잠깐이라도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가에서 이제 연말 예상치, 연말 전에 이제 S&P의 최고치를 4,800 정도로 보는 게 가장 불리시한 캠프에서 보는 거고, 보통은 4,650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금요일 장이 4,700 최고 얼마였죠? 15, 17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697인가?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RSI는 지금 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RSI가 조금 70 정도라도 조금 기임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증시 안에 대형 이벤트가 이제 폼시였고, 금요일날 이제 난판 페이롤이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닝 시즌도 이제 지나간 셈이고 다 끝났고 거의.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좀 한 주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도 이제 어닝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큰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닝이 일부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증시 안에서 그 어닝 발표 전과 후 거기에 대한 주가 반응, 여기 보면요, 어닝이 실망스러운 어닝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어닝 미스라고 그러거든요. 어닝이 미스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가가 거의 폭락 수준으로 폭락해요. 펠로톤 같은 경우 그랬죠. 네, 모더나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펠로톤도 그렇고 거의 20%, 30%. 이게 평소에는 어닝이 실망해도 5%, 10% 이 정도였는데 최근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은 20%, 30% 폭락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이제 거기에 이유가 조금 좀 붙이려고 그러면은, 증시 수준이 어느 정도 중간쯤 단계로 증시 수준에서 어닝이 실망스럽게 나오면은
우리가 증시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은 그 주가가 실망스러운 어닝의 주가가 좀 하락했어도 다시 회복할 찬스가 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이제 4,800을 이제 최대로 보고 있는데 벌써 금요일 최고점이 4,715면은 거의 다 온 셈이잖아요. 예. 두 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수익이 많이 났던 주식도 지금 처분해서 수익을 챙길까 말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그 판인데 어닝 미스한 주식은 더 이상 거기다 미련 둘 필요가 없죠. 그냥 이 큰손들이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증시가 더 이상 올라갈 룸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좋은 주식도 지금 팔까 말까 하는 판인데 어닝 미스한 주식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한 주일이라도 개별주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어닝이 지나간 주식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닝이 잘 나와갖고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 발을 디뎠다간 지뢰에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거, 적어도 뭐 5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려야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가 그 늪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닝이 이제 어닝 발표가 있기 전인 그런 주식은 안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 좀 덧붙이면, 지난주에 어닝이 안 좋아서 급락한 종목들을 보면, 앞에 말씀하신 진로우가 이제 주택 다 처분하겠다 이러면서 크게 하락했고, 네네. 모더나가 백신 많이 팔 줄 알았더니 많이 안 팔렸네 하면서 또 많이 하락했죠. 금요일까지 계속 하락했고, 네네. 또 금요일 새벽에는 팔로톤이 어닝 비스 나오면서 30% 넘게 거의 급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결국 홈 아웃사이드입니다. 아니, 홈 인사이드. 그러니까 즉 팬데믹 때문에 집안에서 있던, 백신도 결국 팬데믹 때문에 집안에서 있는 것과 관련이 있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도 그것과 관련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어닝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급락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아웃사이드 주식들이 상승했던 게 이제 리오프닝 주식들은 또 아웃사이드니까 그것과 연관지어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주사 접종식 백신. 예. 이것은 이제 좀 철저한 이야기가 이제 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콕 주식들도 좀 철저한 주식들로 이제 가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변화, 이것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집콕 주식들이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새로이 뜨는 이제 분야가 메타버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자금이 몰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계셨군요. 네, 저는 그 메타버스 ETF 메타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저는 한 달 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개별주들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네. 뭐 하여튼 유니티도 있죠. 3D 리얼 엔진 유니티도 그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지금 세상이. 심지어 퀄컴도 실적 발표해서 그랬어요. 페이스북 즉 메타에 공급하는 우리 그 AR 안경인가요? 오큘러스에 우리 칩 들어간다 이러면서 한 12%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시장도 테마가 아니라 메타버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의회로부터 많이 두들겨 맞아갖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는 그 빅테크 중에서 이 페이스북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또 제가 여러분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그 폭로를 해드리면 선생님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 변경된다는 거 뉴스로 보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카나다에 있는 일반 그냥 부품 그런 메타메터리얼 주식이 한 20%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미리 예상하고 사신 분이죠? 네, 그러나 그래서 수익을 못 보고 바로 버렸습니다. 하여튼 잠깐 하여튼 이름이 헷갈려갖고 네.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려왔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 다 처분한 것 같아요. 저도 따라서 처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담일 수 있는데 그만큼 증시에서는 아주 작은 그 손짓 흐름만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긴장 상태로 지켜봐야 된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토마스 선생님은 그렇게 투자하고 계시고 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벌써 4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당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오늘 그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시가 웬만큼 이 수준일 때는 돈 벌기 좀 쉬웠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RSI가 75를 넘으면서 너무 극심한 과매수권에 들어오니까 돈 벌기가 더 어려워요. 진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차라리 증시 구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 질렀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은 조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상관없이 계속 떨어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실. 네, 아까 제가 어떤 분석 기사를 봤는데 한국 주식이 왜 떨어지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이제 세계적인 클라이메트 정상회담 거기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편이 아니고 미국 편에 서서 좀 적대적인 라인 그룹 안에 서서 중국으로부터 보복성 뭐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겁먹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다 뭐 그런 분석도 있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도 좀 올랐으면 인터뷰할 때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인데 미국은 계속 좋은데 미국 시장 관련 인터뷰하는데 이 듣는 한국 투자자분들은 한국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인가 봤어요. 골드만삭스인가 JP 모건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대형 투자 뱅크의 분석가가 이제는 아시아의 우량주를 담을 때다. 이렇게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제가 이제 한국에 어카운트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팔고 한국의 우량주, 삼성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담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 인덱스 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지금 과매도권에 거의 접근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아시아의 증시, 미국에서 만일 증시가 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잘 들으셨죠? 아직은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채권금리가 낮아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일 수 있지만 달러화 인덱스가 하락세로 전환만 해준다면 한국 증시도 이번 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일단 그래도 희망, 즐거움, 기대 버리면 안 되겠죠? 결국은 돌아온다. 이번 주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